안녕하세요. 어디 할 차례입니까? 상린관계 할 차례요? 자, 소유권 중에 상린관계인데요. 소유권에서 두 문제 나오거든요. 이 소유권의 의 정도는 아실 테고요. 이 소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취득시효예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 있죠. 공유, 그 다음에 총유.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거하고 헷갈릴라. 세 번째는 총유 정도고요. 요것도 한 문제는 매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시험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상린관계인데요. 상린관계는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상린관계라고 한다. 인접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가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잘 보시면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친다라고 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수평적인 범위가 아니라 수직적인 범위잖아요. 그럼 수평적인 범위는 당연히 상식으로 해결해도 수평적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이렇게 인접 토지가 있으면 여기라고, 여기. 그래서 토지 경계면 이쪽에 A 토지고 B 토지라고 한다면 A 토지 소유자는 여기까지. 이 안에서는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면 어떤 목적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B 토지 소유자도 이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목적에 제한 없이 공익을 해치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용 수익하는 데는 제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쪽에서 사용 수익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쪽 토지 소유자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죠. 쉽게 얘기하면 소리 지른다. 이 소리 지르는 거 한번 그리지 않았나요? 아각아각 소리 지르는 거야. 이 소리가 전부 이쪽으로 들려요. 지는 시원해서 좋겠어, 스트레스 풀려서. 근데 이쪽 사람은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토지를 이용을 하면서 상대방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해라 라고 해서 정해놓은 걸 이제 상린관계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상린관계는 관습에서 발생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상린관계 규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상린관계 중에서 주의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주의토지 통행권이다. 그 다음에 인지사용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접토지 사용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방해금지, 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해서요. 생활방해금지, 수도 등의 시설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도 등의 시설권,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그 다음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요게 주로 핵심 내용이에요. 요게 핵심 내용이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요게 우리 시험의 주로 핵심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절대 안 나온다가 아니라 나오긴 해도 답으로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도 시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낼 게 없어서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잘 출제 확률 많이 떨어지고 시간을 많이 쏟을 정도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거 두 개 정도만 잘 보시면 되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포위지가 있을 때, 이 포위지를 부동산학에서는 맹지라고 하죠. 이 포위지가 있을 때 이 토지는 통로가 있기는 있으되 통로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일로 가면 몇 분이라 그랬죠? 1시간 반. 일로 가면 15초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건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못한다 그랬죠? 이게 낮에 뭐 갖고 가야 된다 그랬죠? 프레시 들고 가야 된다. 별거 다 기억하고 앉으세요. 기존에 통로가 있어요. 기존에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있긴 있는데 가야 되는 목적지가 항상 여기라고. 그럼 여길 가게 되면 차 가지고 나오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유턴을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기존에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잘 못할 때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기존에 통로가 있는데 다만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이거고요. 그럼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대가는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먼저 대가를 지급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을 내가 좀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를 지급해야 돼, 말아야 돼요? 당연히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상이라는 얘기죠. 유상인데 언제나 유상은 아니고 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상인 경우는 이게 한 필지 토지였다가 분할이 되면서 포유지가 됐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A 소유였는데 A가 B에게 양도함에 따라서 포유지가 되는 경우 있겠죠. 이걸 일부 분할, 일부 양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일부 분할, 일부 양도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게 뭐죠? 무상이라는 얘기예요. 일부 양도, 일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는 무상이다.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지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서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 그럼 유상으로 바뀔 수도 있고, 여기 통행하다가 새로운 소유자가 아유 너 이쪽으로 다녀, 난 이쪽에 내가 쓸 거야 라고 하면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분할,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무상이고 직접 당사자 사이만 무상이다. 그럼 통행권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행할 수 있어요. 현재 토지용법이 뭐냐, 이걸 잘 따지셔야 됩니다. 현재 토지용법이 나대지 상태의 빈 땅이다. 그럼 이 통행할 때 왔다 갔다 한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여기 뭐 차 끌고 뭐 트럭 들고 이렇게 들어올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현재 토지용법에 필요한 정도면 아마 폭이 1m 정도일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에 주택이 있으면 자동차 한 대는 들어와야 될 테고요. 상업용 건물이 있으면 2대 정도가 교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런 정도 폭이 필요한 거고요.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철거가 돼서 나대지가 됐다. 그럼 다시 통행 폭이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현재는 1m였는데 건물이 생겼다. 그럼 또 다시 3m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통행권의 범위는 바뀔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정도까지도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의토지 통행함에 그치지 않고 뭔가 시설 등을 설치해서 배타적으로 여기다가 철조망 같은 거 치고 그러면 인접지 소유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 또 내지는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다. 네, 주의토지 통행권이고요. 생활방해 금지 같은 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 성악 공부하는 건 좋은데 성악 연습하려면 낮에 하지, 밤 꼭 11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밤새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거고요. 또 뭐 우리 이제 몇 년 전까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같은 거 이 설치하죠. 이 뭐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자기 내부에 들어와 있는 손님들 시원한 거 참 좋겠지만 에어컨 실외기 길에다 설치해서 지나가다가 뜨거운 바람을 이렇게 훅훅 맞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주의토지 통행권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접토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날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지나가는 사람 얼굴에 맞지 않도록 조치 취하도록 해놨죠. 그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생활방해 금지고 수도 등의 시설권인데요. 여기서 수도가 필요한데 공용수도관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인접토지를 통행해야만 공용수도관에 연결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또 뭐야? 가스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 비용으로 시설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설하되 비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를 보상하는데 재밌는 건 이 시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 다시 하수관이나 공용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럼 B가 이거 철거해라고 하면 또 철거해야 됩니다. 예,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철거해라. 그런데 보통 원래는 법적으로 철거해 그럼 철거하겠지만 한국 사람의 특성이 있죠. 철거해 그러면 해야 하네요. 배째라죠. 예,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치주의가 아니고 떼치 아니면 깡치주의라 그러죠. 떼치 아니면 깡치주의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는요. 경계표가 설치되지 않은 두 필지의 토지가 있을 때
경계를 확정하거나 또는 매매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경계를 정할 때는요, 측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측량할 때는 측량 비용은 어떻게 부담해야 될까요?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측량 비용은요. 그런데 측량했으면 경계표 설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계표 설치 비용은요, 절반하여 부담해야 되죠. 근데 요건 이제 가끔 이렇게 나와요. 측량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면적에 비례해서 설치 비용은, 경계표 설치 비용은 절반하여 부담한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임의 규정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A 토지 소유자고 B 토지 소유자인데, A 토지 소유자가 이걸 측량을 할 테니 당신네 경계하고 우리 경계가 서로 지금 섞여 있으니 측량을 할 테니 측량합시다. 그러면 B 토지 소유자도 여기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응해야 되는데, B 토지 소유자는 아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지도 복잡하니까 지도 아쉬운 거 있는데, 이쪽에서 먼저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쥐가 더 답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답답한 거보다 얘가 더 답답할 테니 내 답답한 거 조금 참으면 지가 알아서 해결하면 내 것도 해결되겠죠. 예, 이런 이제 어떤 그 근성이 있어서 참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요. 근데 이 의식이 자꾸만 깨야 됩니다, 이런 거. 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경계표 설치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의 경계표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쪽 토지에 이사 오신 분들이 살벌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담을 수시로 넘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넘어오게 해야 되겠죠. 특수시설, 담장을 높게 할 수도 있고 특수한 시설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넘어오다가 떨어지게끔 22,000 고압선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경계표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절반씩 부담했잖아요. 이거는 필요한 사람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의 특수시설권도 있다. 뭐 이런 정도고요. 이제 도로 경계 부분에 건축행위 할 때는 얼마씩 뛰라고 돼 있어요? 반메타씩 뛰도록 돼 있죠. 예, 반메타씩. 그러니까 제일 끝 부분에서 얼마씩? 반메타씩 이렇게 뛰는 거야. 그럼 뛰면 얼마요? 1m잖아요. 1m인데 이게 처마 끝이 보통 보면 한 50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50이 나오고 여기서 50 나오면 결국은 벽에서 벽 거리는 얼마요? 2m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경계표가 없어도 사실은 경계로부터 이렇게 뛰면은 여기서 여기 한꺼번에 넘어오긴 쉽지 않거든요. 쉽게. 그래서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계 부분에서 토지를 굴착할 때 이제 이런 굴착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가 경계인데 토지를 여기 이제 파야 되겠다는 거예요. 팔 때는 일정 거리를 띄어서 파줘야 됩니다. 그 이제 일정 거리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여기 바짝 이렇게 파죠. 그럼 이 흙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여기 뭐가 있어요?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집안이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짝 붙여 파지 말고 일정 거리를 띄어서 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지하시설 설치할 때, 뭐 구고등을 설치하는 때 그 깊이의 반 메타 이상을 띄어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공법이 많이 발달해 갖고 여기다가 토공판이라고 해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는 판 있죠. 이 방어 조치 이렇게 취하고 파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정신 나간 애들이 이것들도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크게 틀린, 뭐 정답으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경계표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담의 특수시설권 정도, 이런 정도 하고요. 또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게 이거예요. 자, 수목의 나무 가지가 또는 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요. 여기 이렇게 경계가 있는데 수목이 있죠. 수목이 굉장히 큰 수목이에요. 이 나무 가지가 경계를 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무 가지에는 뭐가 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열매들이 있을 수 있죠. 열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수목의 크기가 이런 정도면 뿌리도 그 정도 크기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큰 가지가 살아만 있으면, 썩지만 않았으면 바람이 웬만큼 분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 가로수 같은 건 잘 이렇게 빠지잖아요. 가로수 같은 거 이렇게 뿌리채 뽑혀갖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럴까요, 그건? 가로수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왜 그렇게 넘어질까요? 이렇게 가로수 이렇게 보면 이 나무 뿌리가 뻗어나가질 못해서 그래요. 이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갖고. 여기다 콘크리트 같은 거 설치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쪽엔 또 집 같은 거 있으면 여기도 또 경계에 지하실 같은 거 파면서 콘크리트 설치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뻗어나가지 못해가지고 이래요. 이게. 그래서 좀 넘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 뿌리가 있답니다.
그럼 인접지 소유자는 내 땅에 이게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제거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스스로 제거할 수 있지만 요거에 나무 뿌리, 목근은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제거할 수 있다. 예, 요 정도면 상린관계는 다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 111페이지에 상린관계, 건물의 구분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와 토지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 원래 건물의 구분 소유자 간의 상린관계는 특별히 정한 건 없어요. 인접 토지 소유자들끼리의 토지 이용 조절 관계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합 건물 있잖아요. 집합 건물.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문제죠. 또 벽에 못 하나 박으려고 그러면 인접 벽에서 막 쿵쿵 치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게 진짜 옆방에서 옆집에서 이렇게 못을 박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저 한 5층 6층이나 아래 위에서 치는 것도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바로 옆방에서 치는 게 아니야. 아래 위에서 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옆에다 대서 항의하러 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못을 치는데 문을 두들겨도 옆집에서 안 열어주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문 여시라는 데서 안 열더라는 거죠. 한참 동안 거기서 실랭이하고 이거 문을 열쇠공을 불러서 따내 어쩌네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부인이 오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보니까 그분은 나가서 시장 갔다 오는데 옆에 혼자 흥분해갖고 길길이 뛰고 경찰 부르고 난리 친 거야. 그럼 그 못은 어디서 친 거예요? 뭐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 혼자 길길이 뛰고 지만 손해죠. 이게 아래층 위층도 그래요. 아래층 위층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집안에서 걸어 다닐 때 항상 뒤꿈치 들고 살그머니 걸어 다니나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뒤꿈치도 또 대고, 또 사는 새끼들은 뛰지 말래도 꼭 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산에만 뛰어? 걸도 뛰어요. 다 같이 뛴다고. 뛰다 보면은 밑에 집이 소리 나면 하루 24시간 뛰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좀 참고 그래야 되는데 꼭 와서 지랄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밑에 층은 더 죽어요. 꼭 더 지랄하는 것들이 꼭 더 뛰어요. 예, 그런 것들 웬만하면 참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층간소음 관리협회에서, 제가 그 층간소음 관리협회 회원이에요. 제가 그 자격증이 있어요. 층간소음 관리사 자격증 있어요. 그래서 그 층간소음 관리협회 회원인데 95% 정도는 층간 소음 민원이 있잖아요. 95% 정도는 법으로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위에서 80kg짜리 레슬링 하지 않으면, 80kg짜리가 레슬링 하지 않으면 아래층에 방해를 줄 정도까지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 것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지 딴 데 스트레스를 위에다가 푸는 겁니다. 그래봐야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사실은요. 위층에서 너무 뛰는 것도 그렇겠지만 밑에 층에서 올라와서 자꾸 지랄하면 이렇게 한번 밀어주고 그냥 이렇게 굴러 떨어지게 밀어주고 이렇게 내비두면 됩니다. 언짢으면 위층 가서 살든가, 그렇죠? 위층에서 조심은 하되 밑에 층에서 너무 난리치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싸울 필요 없이. 예, 한국은 또 그러다 어떻게 돼요? 칼 들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령을 알려드리면, 처음에 왔을 때 기선제압을 해야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구부리면 이제 만만하게 보고 행위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한 방에 기선제압 해버려야 돼요. 자, 참 사는 거 복잡합니다. 그죠? 또 밑에 주의토지통행권 한번 볼게요. 다른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할 때 통행지 소유자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한다. 그래서 현재 토지 용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미리 장래의 용도에 대비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에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원칙이 유상인데,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로 포유지가 발생한 경우에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무상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일부 양도 또는 일부 분할에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무상이고, 또 그 특별 승계인 사이에는 통행권의 범위를 다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 이제 뒤에 보면은 지문 속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주의토지 통행권은 현재 통로가 없거나 아니면 통로가 있어도 통로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통로가 있는데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주의 토지 통행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지문 속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 판례나 이런 데 보완되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경계표 담의 설치권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예, 측량 비용은 어떻게 절반씩 부담하고, 또 담의 설치 비용은요, 담장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 그다음에 수목의 가지 및 수목의 뿌리 제거권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 가지는 한 번 제거 요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때 직접 제거하고, 뿌리는 한 번에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참고적인 사항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상린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에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밑에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하는 상린관계다. 그러니까 민법 규정과 다른 관습을 얘기하는 거죠. 민법에 상린관계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이 우선 적용되는 상린관계, 거기 보니까 전부 다 뭐야? 물. 2번도 물 사용과 관련된 거죠. 3번은 경계표와 관련된 거잖아요. 4번은 뭡니까? 또 이거 물입니다. 5번도 뭐예요? 물이죠. 그 다음에 경계선 부근의 건축에 있어서 두어야 할 거리, 그런데요, 1번부터 6번까지 보니까 물 사용과 관련돼서는요, 동네가 이렇게 2개, 3개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 저수지는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지가 동네마다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쓸 때는요, 법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든 간에 그 지역마다 물을 사용하는 수리조합 같은 게 만들어져서 지네끼리 이렇게 정하고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 규정이 있어도 각 지역별로 스스로 물 사용과 관련돼서 관습이 정해져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는 겁니다. 우린 옛날부터 농업국가였고 물이 옛날부터 부족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물 사용과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보다는, 민법 규정보다는 관습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계에 관해서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유가, 옛날서부터 우리는 이 측량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측량제도는 누가 한국에 심어줬어요? 일본 애들이 측량제도 한국에 이렇게 심어줬는데, 그 측량제도 심어줄 때 그 전까지는 이 측량제도가 있어도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왔냐면, 김초씨께서, 아시죠? 비 한 번 와갖고 싹 쓸려 나가서 경계가 없어지고 나면 김초식해서 몇 걸음 재서 50보까지는 박신혜, 80보까지는 김신혜 이렇게 정해주다 보니까 한번 초식해서 컨디션 좋으면 꽁충꽁충 뛰고, 컨디션 안 좋으면 종종걸음 하겠죠. 그러니까 경계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이런 것도 지역 관습이 더 우선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밑에 주의할 거는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과는 거의 관련 없어. 다른 시험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요, 여수 소통 비용인데, 남는 물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도 물이 있는데 우리 저수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물을 많이 못 담아놨어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는 농업용수가 충분하다고. 그러면 그 물, 남는 물 우리 쪽으로 끌어다가 좀 써야 되겠죠. 그럼 그 소통 비용은 누가 내야 되겠어요? 필요한 놈이 내야지. 그것도 반씩 내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위에서 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아, 좀 달래니까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 참 우리 갑자기 필요할 거야, 안 줘, 그래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수 소통 비용, 남는 물 끌어오는 비용은 필요한 놈이 내는 거지, 거기에 무슨 관습이 있겠어요? 새로운 관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는요, 여수 소통 비용과 담의 특수시설권 있죠. 이거 특수시설을 당신이 넘어올까봐 내가 특수시설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반씩 부담합시다. 그러면서 부담할까요? 날 지금 뭘로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수 소통 비용이나 담의 특수시설권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관습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런 건 관습이 우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상식상.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14회인가요? 13회인가요? 한번 출제가 되긴 됐었습니다. 출제가 돼서 욕은 많이 먹었는데, 항상 또라이들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또 낸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내면은 이거야, 2개. 만약에 관습과 관련돼서 상린관계 규정과 관습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관습이 우선한다. 그럼 물하고 경계에 관한 거죠. 그렇죠? 예외인 것은,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보면 뭐죠? 여수소통 비용하고 담의 특수시설권이죠. 이 2가지만 알면 나머지는 다 경계하고 물에 관한 건 관습이 우선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2가지만 빼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핵심 지문 중에서 오답 유형에 1번 있잖아요. 1번. 건축법상 도로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이거 틀렸죠?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 폭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의토지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용히 그냥 단일 권리인 것이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법률상의 제한 규정을 적용할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소유권의 취득시효가 나오죠. 취득시효인데 이 취득시효는 부동산과 동산 모두 다 인정합니다. 부동산도 취득시효 제도가 있고 동산도 취득시효 제도가 있어요.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고요. 동산의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와 선의무과실의 점유 이렇게만 나누어지는데 우리 부동산에 등기부취득시효 있죠. 이것도 선의무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년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똑같아요.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단순한 점유만 했을 때는 20년이고 선의무과실로 점유가 개시됐으면 10년으로 줄은 거예요.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점유만 했으면 10년이지만 선의무과실로 점유가 개시됐으면 반으로 줄어야 되니까 몇 년이요? 5년이 되겠죠. 그 언니는 왜 안 나온대? 열심히 하다가 일이 있대? 혼자서 악착같이 잘 하니까 뭐 괜찮겠긴 하겠지만 결석 같은 거 하시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취득시효. 이 취득시효의 개념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하시면 갑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했을 수도 있고 이게 원래 을소유 토지일 수도 있어요. 자기 토지든 남의 토지든 성명불상자의 토지든 관계없습니다. 취득시효는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은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 상태가 20년이 됐는데 이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상태가 20년이 됐다는 거죠. 그럼 20년이 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때 등기 청구해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바로 등기 청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등기 청구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서 등기 청구하려고 보니까 이때 당시 소유자가 계속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안 바뀌었을 수도 있죠. 여기 보시면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할 때는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란 얘기죠.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그때 비로소 소유자가 된다. 그럼 여기 지금 등기 청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등기 청구할 때는 소유자가 아닌데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때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등기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채권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청구해야 되죠. 채권자가 채무자 부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한테 청구 못해요? 왜? 남이니까. 그렇죠. 남이요, 남. 민법상 자꾸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쟤는 집에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 그러고 오셔갖고 걱정스럽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이가 엄청 안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가정이 원만치 않은가 봐요. 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대가리 박아도 행복합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원래 민법상 민법은 재산에 관한 법이잖아요. 부부 별산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거래에 있어서는 부부는 남입니다. 남. 특별히 내가 부인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만 분명히 입증이 되면 이거는 부인 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증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부인도 남편 거 살 수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그거 입증이 좀 힘들긴 하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별산지로서 별개의 통장을 가지고 남편 통장에서 부인 통장으로, 부인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금전 거래가 분명히 있었고 그 금전의 흐름은 금방 찾아냅니다. 요즘엔 전산이 잘 돼 있어 갖고요. 그런 부정거래만 아니다. 그럼 매매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누가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누구냐를 따져야 되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쓰지 않고 정리할 거예요. 지금 현재 등기 청구하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이때 당시 소유자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따질 때는
소유자가 변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경우도 있고 소유자 변경이 있었던 경우도 있죠. 소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20년 경과 당시에도 갑이 소유자였다는 얘기니까 그때 등기 청구할 거 지금 청구하면 되죠. 그렇죠? 지금 청구하면 됩니다. 그 당연히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년 맞고요. 여기서 또 8년 맞고요. 그래서 28년 됐으니까 등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28년 다 입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찌 발음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역산에서 몇 년만 입증하면 돼요? 20년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역산에서 20년만 입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여기서부터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해도 된다는 얘기죠. 같은 말이야. 그래서 역산에서 20년 입증할 수 있다. 기산점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 그럼 이번에는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도대체 언제 바뀌었느냐. 이거 따져야 됩니다. 언제? 이거는 판단할 때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느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느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바뀌었느냐. 이것도 차이가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여기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소유권 취득해서 20년 경과 당시에는 별이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별이가 소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직도 소유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다만 역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이건 조금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별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이날부터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내가 맞아요. 분명히 내가 맞는데 혹시 얘가 잔재주 부려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면 20년 되는 날이 이날인 거야. 내가 취득하기 전날 20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그럼 나는 등기 청구에 상대방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별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입증해야 됩니다. 등기 청구는 할 수 있으되 등기 청구할 때 기산점을 역산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역산도 안 되고 기산점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경이 됐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 전에는 별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별이가 아닌 세모가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세모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세모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 등기 청구하기 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세모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경이 됐으면 등기 청구 전이냐, 등기 청구 전이냐, 이것도 등기 청구 전이냐, 등기 청구한 후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등기 청구 전에 바뀌었다는 얘기, 여기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아닌 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또 세 개를 정리해야 되는데 뭐예요?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죠.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는 건데요? 저 별이한테 행사해야 될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둘이 거래가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될 가능성 충분히 있잖아요. 둘 사이의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 내지는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소유권은 누가 다시 회복해버려요? 별이가 회복하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별이 가지고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등기 청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 청구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뭐죠?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러고 기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등기 청구할 때까지는 별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될 의무 있는 자가 일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3자 세모에게 다시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무슨 문제 발생해요? 그렇죠.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중매매. 그래서 얘가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죠? 적극가담하지 않았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그러면 별이는 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죠. 그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건 잘 집어넣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얘가 법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를 이 사람이 지금 침해한 거잖아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 행위인 것이지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가슴 조금 피세요. 제 목소리가 막 설쳐야 되는데 조금 가라앉아가지고 졸린가요? 가슴 조금 피세요. 허리 피셔야 됩니다. 허리 피셔야 항상 살도 좀 빠진다 그랬죠. 아랫배 축 내밀고 이러고 있으면요 자꾸 잠만 오지 몸에도 하나도 도움될 거 없어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이 되고, 요건 이제 별도로 수용이 됐을 때, 토지가 수용이 됐다. 이 수용된 시점이 등기 청구하기 전이냐, 이게 자꾸 한자를 쓰냐, 등기 청구하기 전이냐, 등기 청구하고 난 다음이냐,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등기 청구하기 전에 수용이 됐다. 그럼 지권리 행사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 소유가 돼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한테는 아무것도 행사할 게 없어요. 등기 청구했으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생겼는데 이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용이 돼버린 거죠. 이행 불능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대상 청구권. 그다음에 이번엔 점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점유자가 바뀐 건 딱 두 가지로 보면 돼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점유자가 바뀐 거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가 바뀐 거.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점유자가 바뀌었으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바로 등기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얘는 별이 걸 대의회에서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회에서 등기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그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유자였던 것으로 봐버리겠다. 그렇죠?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은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갑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등기 청구 받기 전까지는 지금 을이 이익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인식 없이 이건 완전히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유자로서 권리 다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이익은 다 누구 거예요? 또 갑거가 되는 거고, 갑이 취득한 이익은 갑이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을이 취득한 이익은 그냥 을이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돌려줄 게 없다. 아시겠죠? 요거 취득시효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될 게 또 등기부 취득시효죠.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갖춘 자가, 그래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를 갖춘 자인데 이 등기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 등기가 만약에 유효 등기였다라고 하면 등기 갖추면서 바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무효 등기든 유효 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효 등기에 인정하는 효력을 유효인 등기에 부정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무효 등기가 유효 등기를 앞지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효든 유효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엔 무효 등기를 전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등기를 갖춘 자가 목적물 뭐도 하고 있어야 되죠? 점유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 중요한 거 이게 점유인 거예요. 저기도 점유고, 그 점유 상태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고, 추가되는 게 선의, 무과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야 되는 거야.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이렇게 10년이 경과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도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별도의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이미 등기를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0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 12년쯤에 진정한 소유자가 어디냐, 아차, 그리고 저 등기를 원인 없이 말소시켰답니다. 그래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이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등기라고 하는 건 권리 취득 요건이지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라고 해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 더 넣어. 여기 무효 중에서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 있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이 무효 등기를 기초로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이건 이제 등기법에서 나올 만한 게 하나 있는데, 관할 위반으로서 등기, 무효인 등기 있죠. 대전에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가 부산가 있대요. 이건 관할 위반이죠.
이건 절대적으로 무효입니다. 대전에도 등기부가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등기부 취득시효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단순한 점유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의 가장 큰 차이는, 점유취득시효에는 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등기부 취득시효에는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여기는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토지 일부에 대한 독립된 등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이제 뭘 전제로 하냐면, 이렇게 돼서 원래 실제 경계는 여긴데 경계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남의 땅인데 이 면적이 너무 근소해서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 그러면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등기부 취득시효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등기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독립된 등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다. 선의 무과실로서 10년이다. 요거 차이고, 이쪽은 또 등기의 승계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A가 B에게, C에게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값 A, B, C의 등기기간 다 합쳐서 10년이면 충분한 거고, 여기는 A하고 B가 점유한 적은 없고 누가 C가 점유했다는 거야, 혼자서. 그러면 값하고 C의 점유기간이 합산하면 10년이면 충분한 거야.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유와 등기가 때를 같이 하여 10년일 필요는 없다. 그렇죠?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유의 승계와 등기의 승계가 모두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제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점유와 등기와 점유를 때를 같이 해서 10년이어야지 진정한 권리를 가진 것처럼 표상이 보인다라고 해서 소수 의견을 내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소수 의견자는 항상 뭐예요? 참고사항이죠. 참고사항이지. 그 소수 의견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다수결이죠. 이 다수결의 폐해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수결이 안 지켜지면 이제 소수의 횡포가 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대상 권리는 소지, 지분, 지여권 중에서 소지, 지분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여권, 분묘기지권. 이 중에서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건 뭐밖에 없다? 분묘기지권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한 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신분권, 그 다음에 불계속, 비표현 지역권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시효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설명 그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저기에 한쪽 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동그라미 3번에 성명 불사자가 아니고 불상자겠죠. 자기 소유 물건과 성명 불상자의 물건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취득시효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점유기간 중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실무상 이전 등기를 할 형식을 취하지만 그 실체는 원시 취득이다. 점유취득시효의 특유의 효과, 등기 청구권만 발생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거 아니었고,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만을 그 상대로 해야 된다. 4번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전에 법률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의 선악불문하고 그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점을 기산점으로 사해서 다시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의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양도하게 되면 이중 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판례 내용하고 오답 유형 중에서 1번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보존 등기 또는 그의 터잡은 이전 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가 없다. 그거 있죠.
그리고 5번 한번 보시면요.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 점유만을 필요로 하고 간접 점유는 그 요건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사례 문제로 금년에 어떤 시험에 나온 거 보니까 사례 문제로 이게 이제 농지인데 농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15년간 점유를 했고 15년 점유 과정에서 이후에 5년 동안은 을이 병에게 임대를 한 거예요. 을이 병에 임대해서 임차인 병이 목적물을 계속해서 점유했다고.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에는 임차인 병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는 임차인 병이 주장해야 돼요. 임대인인 을이 주장해야 돼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때는 자,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15년을 점유했다가 15년 되는 해에 병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병이 농사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에는 병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건데 취득시효 완성의 주장은 을이 주장하는 거야? 병이 주장하는 거야? 왜 을이 주장해요? 에? 뭔가 좀 아는 듯한 한데 잘 안 나오는 거야. 그죠? 병의, 을의 점유가 자주점유지 임차인 병의 점유는 타주점유잖아요. 그리고 임대인 을은 현재 간접점유자죠. 간접점유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같이 있으면 직접점유자는 자주점유자가 아니고 타주점유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취득한다? 을이 이렇게 취득한다. 사례 문제도 내부 가만히 들여다보면 배운 내용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연습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문제풀이 할 때 연습하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8번에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등기기간은 점유기간과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점유의 승기, 등기 승계 다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인데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는 10년, 5년이죠. 선의무과실로 점유를 개시했으면 5년이다. 그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뿐만 아니라 지분 이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그대로 준용한다.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겠죠.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시효이익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2번에 한번 보세요. 시효이익 포기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상실했다든지 매수 협의 정도를 제의했다 해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거나 타주점유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 말은 아시겠어요? 그래요. 이건 이제 판례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공부했죠. 예. 그 다음에 첨부가 나와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나오죠. 부합은 뭐예요? 붙었다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 부합 하나입니다. 부합 하나 정확히 잘 알고 계시면 되는데 붙었대요. 그럼 부동산에 부동산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도 있습니다. 창고 같은 거 하나 만드는 거야. 단독주택 옆에다가 창고 짓는 거 있죠? 이런 거 일종의 부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어요. 우리 3층 옥상에다가 옥탑방 만들 수 있죠. 고양이 사는데. 그렇죠? 이런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부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할 수 있어요.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이 부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에 건물도 부합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됩니다. 토지와 건물은 언제나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좀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합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건 보지 마시고 효과. 그래서 오른쪽에 원칙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도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은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것은 여기서 단어 하나가 틀려요. 부합과 뭐라고 돼 있어? 부속. 부합물과 부속물은 구분할 줄 아셔야 되죠. 부합물과 부속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항상. 예외적으로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자, 이거는 글일 줄 알고 이거는 많이 봤는데 지문 속에서 저렇게 나오면 이거하고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자고 을이 사용권자인데 사용권자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임차인일 수도 있고 뭐 전세권자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임차인으로 하시자고요. 임차인이 갖다 붙인 물건이 있어요. 갖다 붙인 물건이 있다고. 붙이기는 다 임차인이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독립성이 있다는 거야. 여기다 적어야 되죠. 여기는 독립성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그럼 독립성이 있는 물건은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을이 소유자가 되죠. 독립성이 없는 물건은 갑이 소유자가 되잖아요. 붙이기는 누가 붙였어요? 을.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속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부속물이라고 부르죠. 이건 뭐라고 불러요? 이제 부합물이라고 불러요. 부속물, 부합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부합하고 부속하고는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부속물은 언제나 부속시킨 자 소유가 되는 것이고, 부합물은 이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이 됐기 때문에 원래 물건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 공짜로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으면 뭘로 해결해야 돼?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로 해결하고, 이거는 내가 가져가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하죠. 근데 언제나 무조건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건 아니에요. 기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거나 저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만 매수 청구하는 거고, 또 부속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이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했어야지, 사용권자의 개인적 이익이나 개인적 취향 만족에 기여한 물건들, 이런 것들 특수한 영업 목적으로 부속시킨 물건들은 부속물 매수 청구 대상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한 것은, 그래서 부속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된 물건입니다. 동상간의 부합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는데, 우리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내 물건 좀 돌려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대요. 언제까지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제한 없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침탈로 점유했을 수도 있고 침탈이 아닌 사유로 점유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무조건 침탈이 아닌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 이내에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럼 상대방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목적물 점유하고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싫어.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상대방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 남았잖아, 지상권 존속 기간 남았잖아 라고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럼 임차인이 안 그래도 이사 가고 싶었다 그래서 내일름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주고 보증금 내주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침일선 손배라고 하는 사족이 붙어 있잖아요.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워낙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소유물을 침탈을 한 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는 점유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점유물 반환 청구할 때는. 그런데 소유물 반환 청구할 때 그 소유물로서 반환 청구할 때도 상대방이 침탈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네,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소유권은 침해하면 무조건 불법행위예요. 그런 거 워낙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도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합니까? 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행사하는 거죠? 행사 기간도 제한 없어요. 소유권은 한국의료원의 영구성을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할 거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는 좀 쉬웠다 하겠습니다.